월급 300만 넘으면 일단 차를 사고 싶어요. 자, 400만 원만 넘으면 중형차 사려고 그래. 500만 원만 넘으면 뭘 사려고 그래. 그리고 외제차 사려고 그래. 그러니까 500만 원은 야, 나 500 넘었어 이제 이러면 이제 수입차를 넘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츠나 BMW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독일의 현지인이 왔는데 그 독일도 이렇게 많지 않다. 독일도 이렇게 많지 않다. 지금 직접 들은 얘기예요. 수입차 탑니다. 거기다가 연봉 1억이면 100% 하는 게 있어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예전보다 더 아끼고 써야 본전인 거잖아요. 물가가 그렇죠. 더 비싸졌으니까. 네네네. 옛날에 밥 3번 먹고 2번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평소처럼 소비해도 지금 문제인 상황에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뭐 아낀다지만 실제로는 아끼지 않는다. 생각보다 이 크고 작은 소비 많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축의 체력이 약하거든요. 네. 처음에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축하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저축의 체력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도 그 저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회초년생 시작했는데 일단 이 적은 월급에 무슨 저축이야 이러면서 저축의 체력을 너무 유지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월급이 올라도 절대 저축을 못 늘립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인생에 마이너스가 2번 찾아오는데 네. 성장기 때 마이너스가 있어요. 성장기 때 마이너스는 우리 학생 때 마이너스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만 쓰고 돈을 벌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다 부모님이 메워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마이너스가 언제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노후기에 우리의 마이너스가 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쓰는 거는 더 쓰든지 아니면 아무리 줄여도 써야 되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노후기의 마이너스를 언제 메워야 되냐면 지금 활동기인 이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는 기간에 충분한 플러스를 만들어서 그 노후기를 마이너스를 메워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그냥 뭐 모르겠는데 나 노후기에는 몰라 그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활동기 때에 확실한 플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노후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낀다고는 하는데 그 아낀다는 기준이 사실 이 머니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사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월급 300만 넘으면 네. 일단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300만 원만 넘으면 차를 사고 싶어 한다. 그럼 지금 200대 사신 분은 뭐야? 약간 지금 본인이 좀 찔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 400만 원만 넘으면 중형차 사려고 그래.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형차를 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만 넘으면 뭘 사려고 그래요? 그리고 외제차 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만 원은 야, 나 500 넘었어 이제 이러면 이제 수입차를 넘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츠나 BMW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독일의 현지인이 왔는데 네. 독일 현지인이 왔는데 그 현지인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 독일도 이렇게 많지 않다. 독일도 이렇게 많지 않다. 지금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예. 독일도 이렇게 많지 않다. 이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도 이렇게는 많지 않대요. 그래서 벤츠는 굉장히 부자들만 타는 차로 독일에서도 알려져 있는데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봉 1억만 되면 뭐예요? 연봉 1억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국산차를 타냐. 연봉 1억이래 봐야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떼고 하면은 실제 수령 금액은 월 650 정도 됩니다. 650만 원인데 수입차 탑니다. 거기다가 연봉 1억이면 100% 하는 게 있어요. 골프 합니다. 골프. 지금은 이제 뭐 좀 비시즌이니까 여러분들 뭐 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봉 1억이다 그러면 해외 여행을 1년에 2번 정도 네. 아무리 안 가도 한 번 정도 갑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봉 1억인데 골프 치고 수입차 끌고 해외여행 2번 가는 사람이 돈이 많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득은 400 넘었지만 차는 좀 되도록이면 안 타든지 경차를 타든지 하고 좀 열심히 살아봐야 돼. 어느 쪽이 많이 남을지는 여러분 딱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소득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래서 밥 10끼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아끼는 거에 대한 기준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이런 시기를 우리가 넘어가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봉은 1억이야. 내가 벌써 30대인데 연봉 1억을 받아. 40대 초반인데 연봉 1억이야. 그런데 이러고 60을 딱 하면은 노후 준비 어떻게 된다 보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주 안 돼 있는데 이분들이 더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큰 게 뭐냐? 활동기에 못 탔어. 수입차 탔지. 골프 쳤죠.
해외여행 1년에 2번 갔죠. 이러던 분이 노후 생활의 압박을 받는 거와 이런 거 다 안 하던 분이 노후 생활 준비하는 이건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60세까지 일하고 나와서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돼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네.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야,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뭐 지금 은퇴를 혹시 한다 그래도 뭐 굶어 죽진 않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주변에서 농담으로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뭐 비싼 집이다라고 해도 그럼 그 집을 팔고 내가 시골 가서 그 집에 현금화한 걸 쓸 수 있냐? 절대 못 쓰거든요. 집이 뭐 30억, 50억, 100억이 가는 사람도 절대로 그 집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걸 노후 준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돈 얼마 있다, 집 얼마다, 아파트 얼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현금 흐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소비가 어느 정도 중장년층으로 들어갔을 때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는 훈련이 돼야 그래야 노후 준비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20대, 30대, 뭐 길면 40대까지는 이제 근로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일하지 않아도 버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간대잖아요. 그때가 항상 뭐 그 배당금이 됐든 뭐 맞아요. 월세든 뭐든지 간에. 근데 대부분 요때는 이제 비용보다는 이제 소득이 막 늘어나는 게 빠르니까 맞아요. 내가 월급 500인데 200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차도 사고 막 하는 거잖아요, 사실. 200 정도 쓸 수 있죠. 네. 200 쓰고 300 저축하면. 근데 차에다 200을 쓴다 이러면 이거는 차에도 완전히 쓰고 이거는 예. 요즘에 이게 뭐랄까 기준이 많이 높아진 거는 좀 맞아요. 확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사회 활동을 이제 막 하는 분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예, 왜냐면 저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목탄 뗐거든요. 그 1학년 때는. 아니 대표님도 예, 국민학교 다녔어요? 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와, 제 마지막 그래요? 국민학교 졸업. 국민학교 다닌 분 중에 최고 동안이에요. 이런 국민학교 다녔던 분 중에 이렇게 젊은 근데 분이 이제 작가님도 예전에 막 그 목탄 떼고 막 그런 거 다 하셨을 때 다 기억나죠? 막 얼굴 그러니까. 여기 코 삭해매지고 주번들 맨날 막 그거 들고 다니고 그때는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사실은 정말 못 살 때네. 못 살죠, 근데 지금은 다 태어나 보니까 그냥 어디나 교실에 다 에어컨 달려 있고 LCD 모니터 다 달려 있죠. 있고 이런 때 태어났으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그런 부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할 정도다 그러면 야 그래도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결혼 비용이 또 문제가 크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지금 진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인구학자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혼인율이 좀 늘어나고 출산율이 늘어난 이유는 그거는 뭐 결혼에 대한 인식,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 94년생 때 93년, 4년, 5년생들이 그때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난대요. 근데 그때 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청첩장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결혼할 때부터 이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아 이분들의 앞으로 10년, 15년 미래가 어떻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일단 결혼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일단 집이 있어야 되니까 주택자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혼수, 그다음에 결혼식, 예물예단, 신혼여행 이렇게 5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요? 우선 집은 뭐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죠. 이게 집이 제일 많이 들어. 물론 당장 집을 사지 못하면 전세나 뭐 반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핀트가 어긋나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긋나냐? 결혼이라고 하는 걸 난생 처음 해보시니까 기준점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친구 결혼식 가서 보고 친구가 이런 데서 하는구나.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신라 호텔에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라 호텔에서 결혼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야, 나 신라 호텔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호텔에서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를 또 부르는 거야. 그럼 집들이를 갔더니 그래 뭐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에 깔끔한 25평 아파트인데 신축이야. 그 얼마나 신혼집도 예쁘게 꾸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가전 그걸 보고 오니까 어떤 느낌이냐. 나는 일단 저기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죠 이게. 바뀌는 거죠. 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기준점 여러분 듣고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미래에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계속 내지 않고 이거 언젠가 안 내고 내 집에 들어가시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부일남 TV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신혼 이런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구 소득의 3.5배 넘으면 안 돼요. 뭐가요? 3.5배가? 그 우리가 주택 자금.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사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연봉이 각각 5천이야. 네. 그러면은 1억이다. 1억이다. 둘이 합쳐서 연봉. 네. 근데 혼자 1억보다는 받는 소득은 높긴 하죠. 네. 예, 그렇게 되면 한번 700 넘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봐도 딱 이렇게 보면 야 그리고 우리 둘이 합쳐서 연봉 1억이야. 그리고 우리가 월급 받으면 한 700만 원 넘겠다. 이러면 마음이 일단 푸근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야 우리 좀 뭐 대출 좀 땡겨가지고 한 뭐 전세 한 4, 5억 이런 데 가서 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대한 가구 소득의 3.5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3억이나 3억 5천 넘어가면 안 된다. 전세금이요? 그러니까 3억에서 3억 5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분이 3억에서 3억 5천 이상의 전세를 얻는 순간 이분들은 본인 소득의 체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주거 비용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은 한 발짝 멀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면서 우리가 소득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충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를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은 좀 성공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3.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냉정하게 보면 한 3배 이내로 왔으면 좋겠어요. 3배 이내로 좀 왔으면 좋겠고 집을 처음부터 이렇게 넓게 가져가고 좋은 데 가져가면 혼수도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나마 이제 집에 들어간 전세금이야 뭐 보전이 된다고 하지만은 신혼여행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그냥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처음에 좀 잘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신혼여행도 이게 참 이게 인스타랑 이게 엮이다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온 걸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너 왜 인스타에 안 올리니? 신혼여행은 안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비교가 돼가지고 제가 통계 보니까 40%가 발리를 가고 20%인가가 몰디브 아닙니까? 몰디브고요. 그 다음에 유럽 한 8%. 그래서 거의 90%가 다 거의 1,000만 원대를 가더라고요. 최소. 우리 부모님들은 네. 저기 경주 제주도를 갔다 왔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수안보 온천을 갔다 왔는데 북옥 하와이. 북옥 하와이 갔다 네. 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 아니면은 몰디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그 내년에는 인스타그램을 시간 설정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인스타그램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설정에 들어가면 시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시간 설정을 들어가 보면 내가 지난 일주일간 평균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봤는지가 나오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달에 한 장 올릴까 말까 하니까 거의 0분이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분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 나와? 이렇게 보면 한 30대다 그러면 진짜 1시간 반 이상 나와요. 그럼 1시간 반 이상을 물론 출퇴근 시간에 그 좀 죽는 시간에 보는 거다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네. 어쨌든 그 죽는 시간에도 뭔가를 이렇게 또 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뭐 또 뭐 학습을 하는 분도 있는 거니까 뭐 인스타그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혼여행 남들 다 가는데 여행이기도 하고 이거를 정말 제주도나 부산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안 그러니까 돼요? 이제 막을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거 여기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뭐 막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명 중에서는 한두 명은 꼭 우리가 이제 8대2의 법칙. 그래.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신혼여행 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 네. 라고 하고 신혼여행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은 나중에도 또 계속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렇게 신혼여행 때 좀 플렉스를 했으면 그 다음에 좀 잠잠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네, 저는 이거 약간 캠페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이 아니라 이제 결혼 10주년 기념여행으로 해야 그래 된다고 봅니다. 10주년 기념여행으로 몰디브나 유럽을 가자. 지금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유로 환율이 1,720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네, 환율 좋을 때 가자. 환율 좋을 때 가자.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와이 뭐 이런 데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 힘듭니다. 가보면은 이제 진짜 막 뭐 맥도날드 먹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가도 나중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그리고 지금 가버리면 나중에 진짜 못 간다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몇 가지를 골라주셨는데 또 하나 요즘 얘기하는 게 저는 과소비 안 하는데 돈이 안 모여요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잔잔하게 엄청 쓰시고 그리고 막 뭐 카페 같은데 맨날 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 3만 원을 막 계속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과소비 안 해요. 그러면 명품 안 사고 외제차 안 타고 해외여행 그렇게 잘 안 간다.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잔잔바리 그러니까 막 소소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배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비들인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베이커리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하나 시켜가지고 네. 뭐 이렇게 달달한 거 하나 먹고 커피 마셔도 뭐 2, 3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럴 때일수록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가계부를 한번 손으로 써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 모바일로 오는 가계부 정리 이것도 좋은데 하루 딱 3분 정도만 투자해서 가계부. 그래서 제가 매년 가계부를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가계부라는 게 특별한 내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이어리에다가 만들어서 가계부랑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작가님이 만드신 게 이거잖아요. 김경필의 1억 만드는 짠테크 가계부. 맞습니다. 네. 여기 제 사진이 좀 있는 게 기분 나쁘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훌러덩 까버리면은 이렇게 다이어리로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재밌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따라서 하시면서 이제 책을 쓸 수 있게 이제 김영사에서 출간을 했는데 네. 작년에도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쓰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셔서 올해도 이제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라는 거는 이래요. 아 그거 뭐 내가 쓴 내역 적는다고 뭐 소비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체크업을 하는 게 가계부입니다. 네. 그냥 쓰는 게 가계부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써가면서 내가 지금 내 계획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매일 확인해 보신다 그러면 하루 뭐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요즘에는 그 모바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모바일의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막 자동화돼 있고 하면은 그 심각성이 느껴지죠. 맞아요. 약간 뭐 많이 썼네. 다음에 잘하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땀 한 땀 또 적어야 되니까 네. 내가 여기다 이제 72만 원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70만 원 쓰면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호캉스 72만 뭐 이런 거 72만 쓰면은 원. 내가 그만큼은 아닌데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될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필요하긴 하지만 후두엽이 일을 하는 거고요. 네. 뭐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사고력 그리고 또 가계부를 쓰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72만 원 이걸 쓰면서 내가 이게 지금 72 이런 사고 능력은 전두엽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두엽을 활성화해야 2026년도에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두엽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우리 뇌를 이제 전두엽을 좀 일하게 하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계부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